조심스럽게 장담하고 맘 편하게 한담하고 신나게 만담합니다. 여자 셋의 상담요법. 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컨텐츠를 읽고 수다를 떨며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여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몇 회차죠? 아무튼 이렇게 맞이했는데요. 지금 녹화를 하는 날은 9월 초고, 그래서 한 달여 만에 만나게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슬슬 가을바람이 부는 계절이다 보니 올여름은 어땠다? 기억에 남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올여름 안녕하세요. 괴산 도롱뇽이고 산도입니다. 어머, 소개가 안 했어요. 네. 네, 산도님. 네네. 네. 올여름을 지난 8월에 막 올림픽 얘기 맞아요. 열심히 한참 했잖아요. 올림픽 근데 그러고 나서 9월이 됐는데 8월 동안 그렇게까지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하고 생활하고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 같은. 좋은 한 달 보내셨네요. 아무 일 없는. 좋죠. 네. 아니에요. 얘기해주세요.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뭘까요? 아니에요, 진짜. 알겠습니다. 네. 다음 때 저희가 한번 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죄송해요. 괜한 어그로를 끌었네요. 괜찮았습니다. 네. 네, 전 키니이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다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 아직 일이 있었네요. 요가를 계속 다니긴 했는데 뭔가 요가맨. 그 요가의 더 사랑에 좀 빠져서 요가 사랑. 8월 달에는 되게 요가에 대한 생각과 요가를 실제로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가 자격증 따실 거라면서요. 아, 진짜요? 지금은 이제 좀 허접이라서 못할 것 같고 한 2년 정도 더 한 다음에 좀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와, 멋있네요. 네, 저는 뭐 다 비슷한데요. 저 좀 방방 떴어요, 8월이. 저는 항상 방방 뜨거든요. 그러니까 뜰 이유를 만들어요. 1월은 시작이니까 방방 뜨고, 2월은 짧으니까 방방 뜨고, 3월은 봄이니까. 8월은 연휴가 일단 3일 있었고, 맞아요. 그 연휴 동안 제가 자녀 백신을 잡아가지고 맞아요. 화이자를 맞고 이틀 동안 팔이 없었다가 어떠셨나요? 아, 진짜요? 그거 말고는 다른 화이자 1차 없었어요? 이제 그거 말고는 저는 증상이 없었는데 진짜 엄청난 계속 팔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전 백신 휴가를 안 썼는데 회사에서 계속 팔이 너무 아파 막 이러고 다녔었고, 그리고 이제 옆에 키니와 함께 정선을 1박 2일로 다녀왔어요. 맞아요. 긴 대화를 하면서 어머, 제 이름 발음했어요. 하기현 개복치 하기현입니다. 네, 그렇게 8월을 보냈고 이제 사실 이 올해가 그렇게 몇 달 안 남거든요. 정말로. 네, 계절도 이제 2계절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올해와 계절은 이렇게 보내고 싶다라는 거 있을까요? 저는 일단 요가를 열심히 하고 싶고요. 진정 빠졌네요. 그러니까요. 네. 8월에는 좀 정신이 없어서 책을 별로 못 읽었는데 더 그 책과 요가를 좀 열심히 탐색하고 그러는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마음이 충만한 그런 남은 한 해를. 네. 너무 멋있는 목표예요. 저는 딱히 다른 목표는 없고 일단 뭐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잘 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야 하는 시기가 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그만 누워있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지금 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좀 주안을 두고 일을 하지 않을까 싶고,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제가 요즘에 좀 제가 특별히 마음에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좀 편안한, 너무 좋은 상태인데요. 편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좀 꾸준히 유지가 되고 무엇보다 좀 건강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너무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 키니님이 하시는 요가라든지 뭐 다른 저도 되게 키니님 보면 좀 부러워요. 자신에게 맞는 어떤, 그러게요. 꼭 이거 운동이라고 하기엔 좀 큰 일이지만 요가라는 게, 그래서 그걸 딱 찾아서 꾸준히 오랫동안 해서 어떤 지도자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게 되게 멋있고 부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기현님은요? 루틴을 좀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8월이 방방 뜨는 바람에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단정하고 절제된 루틴을 찾고 싶습니다. 맨날 쇼핑하는 거 말고. 그럼 이렇게 저희의 근황 토크를 짧게 한번 해봤고요.
오늘의 작품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센터에 앉아 있고요. 그렇죠. 두 가지 책으로 골랐어요. 국내 문학이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자두, 이주혜 작가의 자두라는 소설과 정하나 작가의 술과 바닐라라는 소설을 골라봤는데 먼저 이주혜 작가의 자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짧게 소개는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비에서 2020년 8월에 출간이 된 그렇게까지 길지 않은 소설이고요. 이주혜 작가는 신인이세요. 2016년에 창비 신인 소설상을 받았고 작품이 아마 이게 처음인 걸로 같아요. 네,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네. 그리고 내용은 아주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화자는 여성이고 직업은 번역가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고 있는 책에 대한 얘기로 살짝 시작을 해서 이혼 전에 한여름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혼 전에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 투병 생활을 할 때 남편과 중간에는 간병인과 함께 시아버지를 간호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담담하게 서술을 한 얘기이고 시아버지는 친구의 말을 빌리면 로맨스 그레이의 현신 같은 분이세요. 너무너무 젠틀하고 이런 분은 혼자가 되셨는데도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계시는. 그리고 남편은 박사 남편이고 이제 간병인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간병인은 이 화자와 또래예요. 또래인데 자기는 번역 일을 하고 있고 박사 남편이 있고 로맨스 그레이 현신 같은 시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이 또래인 간병인은 같은 여성이고 또래인데 간병인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저는 이제 몰랐는데 이 책을 저는 우연히 도서관에서 그냥 표지랑 얇길래 그냥 골라서 읽으면서 알게 된 작품인데 알고 보니 황정은 작가께서 저희가 너무 사랑하는 황정은 작가께서 추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이제 고른 이유는 일단 저는 한국 소설을 많이 읽는 편인데 이 작가를 몰랐어요. 이주혜 작가라는 분을 몰랐는데 이 첫 작품이 굉장히 저한테는 흡입력이 강하게 다가왔고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좀 알리고 싶었고 이 책을 읽으신 두 분이 어떤 걸 느꼈고 어디에 주목했는지가 궁금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먼저 여쭙고 싶어요.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 같은 소감을 한마디로 한번 거기서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키니님? 한 줄 평.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세상에 많은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세상에 많은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네. 그러면 저는 한 줄 평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 항상 어렵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썼었는데 시작하기에 좋은 거는 끝내 해독하지 못한 기록. 약간 심오한. 끝내 해독하지 못한 기록. 네, 그렇게 다 읽고 나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까지 하고, 네. 저는 아니 어디에서 이런 귀한 분이. 정말. 저는 이제 작가에 대한 감상이. 예. 원래 번역가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번역 했던 초반에 책이 나오다가 나온 그 책이 자기가 번역을 하다가 맞아요.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 줄 평에 대한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키니님의 뭐였죠? 다시 한번? 세상에 많은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사실 병원 노동자인데 굉장히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특히 여기 나오는 그 며느리와 간병인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망이 나타나는 시아버지 그를 간병하는 사람들 너무 이게 어떤 문학이라기보다 르포처럼 좀 느껴졌고요. 르포.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그 퇴원을 하시고 나서의 삶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데 이런 삶의 균열이 생겼겠구나 그분들에게 이런 걸 좀 상상하게 됐어요. 이 소설을 읽고. 여기서 잠깐 첨언을 하자면 로맨스 그레이의 현신 같던 시아버지가 입원 후에 선망이 오고 그래서 완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쵸. 알고 보니 우리 며느리는 박사까지 마친 우리 아들을 빼앗아간 그런 나쁜 사람이고 간병인에게 도둑년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하시면서 조금 이랬던 게 세상에 많은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며느리와 간병인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들은 없나요? 근데 이제 간병을 한다는 게 특히 이제 선망이 나타날 정도면 병원 생활을 꽤 오래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24시간 간병을 하는 사람 중에 아들은 잘 없죠. 잘 없고 며느리는 있어요? 며느리는 꽤 있고요. 아예 이렇게 간병인을 구해서 있는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해요. 오래 입원을 네네. 하는 상황들을. 간병인도 대부분이 여자분이시죠. 여자분이신 네. 거죠. 그래서 그 여기에 이 간병인 분이 굉장히 능숙한 노련한 분으로 나오는데 네. 저도 이제 그런 간병인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되게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장면들이. 근데 아마도 추정컨대 이 책에서 이 화자와 간병인이 30대 후반? 그 정도 될 것 같죠. 그런 정도 나이대의 간병인도 계시나요? 보통은 더 많긴 많죠. 하는데 그렇죠. 저희도 왜 병원 가면 맞아요. 조금은 더 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근데 보통 간병인 분들이 조선족이신 경우가 맞아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젊으신 분들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산도님은 네. 되게 멋있는 말을 끝내 해독하지 못한 기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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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흡입력이 있다고 저도 생각했고 이렇게 한 호흡에 쫙 읽히게 된 첫 문단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거 뭐지? 이거 역자 그러니까 지은이의 말이 앞에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 문단이 이거죠. 이 이야기는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길에 둘만의 대화에 빠져 하트퍼드 분기점을 지나 스프링필드까지 내쳐 가버린 두 여자의 밤길에서 출발합니다. 네. 그러네요. 듣고 보니 굉장히 역자 후기 같은. 네네. 그 역자 후기 혹은 이제 작가 후기 작가의, 같은.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왜 번역 그 다음에 번역 얘기 나오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막 목차를 찾아보고 목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게 읽어 들어가다가 이제 익숙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좀 흥미있게 있게 읽었는데 이따가 이제 파괴왕님께서 그 직업이 번역가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주실 건데 그거랑 뭔가 연결을 해서 저는 이 소설의 화자가 끝내 해독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시아버지의 어떤 시아버지라는 인간을 혹은 본인은 되게 그러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시아버지라는 인간을 혹은 그 간병인인 그 사람을 끝내 해독하지 못한 이야기지 않나? 이게 결국에서 이 사람이 뭔가를 그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소통하거나 본인이 굉장히 이해받고 싶었지만 이해하거나 소통하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 이거 뭔가 실패의 기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줄을 썼습니다. 저는 아니 어디에서 이런 귀한 분이라고 했는데 저 작가님을 두고 한 얘기였고요. 일단 번역가이시면서 이렇게 소설을 냈다는 것도 조금은 제 입장에서는 새롭게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근데 그런 분이 낸 소설이 너무 매끄럽고 저는 산도님은 역자후기 비슷하게 시작하는 이 구성이 조금 조금 산뜻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저는 그것도 그건데 처음에 이 간병인 영옥 씨인데 영옥 씨가 등장했을 때 초반이 좀 미스테리하게 느껴졌어요. 처음 읽었을 때는 약간 이 주인공인 은하가 영옥 씨를 대하는 게 거리감을 굉장히 두고 약간 경계 이 여자 뭐지? 이런 느낌? 근데 그게 조금씩 바뀌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어찌 보면 가장 친밀한 사람이 되는 그런 거를 가는 그 흐름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작가님이 그거를 되게 능숙하고 원활하게 쭉 이끌고 가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처음 데뷔하시는 작가가 기성 작가 못지않게 혹은 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소설을 이끌고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가님이 어디서 이렇게 귀한 분이 이제 나타나셨나 나타나셨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좀 짧은 소설이지만 되게 인상적인 장면들도 좀 몇몇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부터 이번 네네. 얘기를 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그 시아버지에게 일종의 벼락 비슷하게 맞은 주인공이 그러니까 날벼락이죠. 그런 날벼락 맞은 주인공이 옥상에 가서 그 떼떼떼 장면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일부러 안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인상적인 게 이 소설에 등장하는 큰 병원, 아마도 대학병원일 것 같은데 이 병원에서는 장례식장이 안 보이고 장례식장에서는 병원이 다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있더라는 그 구성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삶과 죽음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평소 태도를 이 소설에서 병원의 위치로 그대로 구성해 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은하가 장례식장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육촌 사촌한테 그런 얘기를 듣죠. 나는 뭐 삼촌이 재수씨가 모시고 살았으면 좀 더 오래 살았을 것 같다 라고 하자 남편이 아, 형 왜 그래? 뭐 미쳤어? 무슨 상관이야? 가 아니라 형 죄송해요 라고 해서 무참한 심정으로 한겨울에 상복을 입은 채로 나오잖아요. 나와서 그 영옥씨가 생각이 나죠. 영옥씨를 찾아서 병원을 가는데 거절당하잖아요. 누가 상복 입은 사람을 드리고 싶겠냐라고. 전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죽음을 항상 우리 가까이 하고 있는데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 보이는 곳에 두고 이 사람을 막으면 상관없을 것처럼 대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두 분은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셨을까요? 전 부캐도. 부캐도 마지막에 부캐도 떠나죠. 맞아요. 부캐도 그거 네. 이거 너무 가고 싶다. 부캐도 가고 싶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나도 네. 이렇게 펑펑 오르골 당 가가지고 펑펑 쓰고 맛있는 거 펑펑 먹고 아, 좋죠. 그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좀. 마지막에 은하가 이제 이혼을 하고 네. 남편이 집을 처분한 돈을 네. 보내줬는데 충동적으로 부캐도를 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심정을 좀 알 것 같잖아요. 이 돈을 왜 뭐 그런 거죠.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돈을 목돈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심정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내 이익에 쓰는 것도 그렇고 뭐 어디다 하기도 그렇고 막 그래서 이걸 다 써버리자 하는 심정으로 펑펑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가서 사실 전 부캐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려지는 풍경에 따라서 이렇게 그 장면이 사실은 제일 좋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까지 큰 감동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좋다기보다는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겨울에 슬리퍼만 신고 이제 넘어진 김에 그냥 한참 앉아 있으면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남편이 자기를 찾으러 오지 않자 그제서야 아버님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기억만 간직할게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 이 소설의 주인공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되게 잘 드러낸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질질 울면서 엉뚱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이 세진은 저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비로소 눈물이 나왔습니다. 눈물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잘 가요. 다정했던 기억만 간직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누군가를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어떤 핑퐁 같은 것도 아닌데 왜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아버님을 용서하지? 아버님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남편을 용서하는 건가?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 장면에서 여자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좀 냉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버님을 잃은 건 자기 남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육촌 그 사람이 무례한 말을 하죠. 당연히 무례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빈소라는 곳이 정말 아무 말이 난무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정말 오만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경험해보기 전에 몰랐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냐면 솔직히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돼. 하지만
돌아보면 그 아무 말이라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고마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워딩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네. 뭐 이렇게 가셨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빨리 가셔서 호상이다 이런 얘기를 위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호상이며 이렇게 가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이 상의 당사자 물론 이제 같이 방수발을 하면서 가족이 됐지만 딸처럼 여겼다고 하지만 이 상의 당사자는 남편이고 그래서 이 남편이 저는 이 형에게 사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미안한 거지. 그 말에 그냥 버튼이 눌려서 아빠 정말 죄송해요 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그 울음에 이 여자에 대한 원망이 있다고는 저라면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무너지는 남편을 좀 이해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사랑이 없었나? 뭐 이미 무너졌나? 이 가정은? 이렇게 이걸 지나오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뭔가 좀 너무 냉정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흉보는 건데 이 주인공을 이게 화자를 너무 흉보는 건데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 그 여름날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니까 좋은 시절을 받아들이고 나쁜 시절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아버님에 대해서도 이 남편에 대해서도. 근데 저도 약간 이 소설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는데 주인공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특히 좀 모순적인 부분이 많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세진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세진이랑 있으면 행복하고 막 가엾고 온통 마음이 세진에게 쏟아졌고 밤새 그를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세진에 대한 감정이 갑자기 식었는지에 대한 묘사는 되어 있지 않고 그 사이에 있는 사건들이 이제 결국 시아버지랑 관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혼이라는 게 그 시가라는 게 생기는 거고 이게 엄청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뭐 이것만으로 이 여자의 감정이 다 이해가 가진 않는다는 느낌? 저는 두 분과 반대요. 저는 이해가 너무 갔던 게 방금 갑자기 식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애틋하고 안쓰럽던 사람이 아버지의 간병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에서 천천히 식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전 좀 비겁했다라는 생각이 좀 세진이 그러니까 간병인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세진도 회사를 다니면서 밤에는 이렇게 병실에서 밤을 지새고 했던 날들이 있지만 이 아내에 대한 배려가 저는 없었다고 추측을 좀 할 수 있고 영옥 씨라는 간병인을 내치는 과정에서도 묻지도 않고 그랬고 그 아버지가 행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물론 여기 묘사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 보이는 대로라면은 그 은하를 따로 감싼다거나 뭐 최소 네가 이해해주면 좋겠다는 말 같은 걸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와 아버지 입장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주인공은 서서히 식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애틋하고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더 커서 실망감이 더 커서 예, 저는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는 건 되게 넓고 막 이렇게 있는 거지만 마음이 이렇게 세진한테 되게 크게 있었다면 이게 조금씩 식어서 서서히 풍선에서 바람에 빠지는 것처럼 빠졌고 그런 걸로 오히려 영옥 씨한테는 더 마음이 가고 이랬던 게 아닌가라고 해서 네, 저는 그렇게 이해가 좀 됐었습니다. 네. 이게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저는 이런 사례를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을 거의 이 소설에서 묘사된 건 거의 비슷한 일들을 겪으실 것 같거든요. 거기에 며느리 분들이. 근데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이혼을 하거나 이런 얘기까지 사실 들은 적은 없고 결국에는 그 분들이 그 시아버지를 데리고 오는 보호자 역할을 하신다든가 이런 사례만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다 이런 일을 그냥 좀 감당하면서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약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이 결혼 생활을 깨는 어떤 사건이 된 걸 본 게 제가 좀 그래서 더 생소하게 느껴진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이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간병인을 썼었는데 여성 간병인이셨고, 근데 할아버지가 조금은, 사실 저는 병원을 잘 찾아가지 않는 나쁜 손녀였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을 받고 하면은 좀 함부로 대하시고 이랬던 게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때도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여성 간병인이라서 그러신 건 아닐까? 이 책에서 보면은 간병인이 남자로 바뀌는데 훨씬 더 불성실하고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네. 며칠 만에 선망이 치료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를 가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좀 개인적 경험도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럼 좋았던 장면은 키니님은? 네, 아까 예상하신 그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장면이죠? 그게 시아버지가 이제 선망으로 막 헛소리를 막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뭐 고모도 찾아오고 막 이런 좀 북적북적한 상황인데, 거기서 시아버지가 계속 이 주인공한테 막말을 막 하세요. 뭐 너가 뭐 무슨 고생이 많냐, 제일 쓸모없는 애다, 뭐 박사랑 결혼하면서 뭐 13개를 해왔냐, 애를 낳았냐, 이러면서 이제 좀 비난하고, 모두가 이제 그 상황에서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갑자기 또 시아버지가 그 영옥씨 간병인의 머리채를 잡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주인공이 막아요. 그 시아버지 가슴팍을 확 밀치면서 막는데, 그거를 이제 세진은 무슨 짓이냐고 좀 비난하고, 결국에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시아버지 수액줄이 역류를 하면서 굉장히 빨갛게 물들어서 다들 놀라서 간호사 데스크로 나가고, 결국에는 이 주인공이랑 영옥 씨만 남겨지는 이런 장면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후에 결국 이제 영옥 씨랑 주인공이 나가서 건물 옥상에서 이제 둘이 같이 담배를 좀 피는데,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고 그냥 담배 피면서 동시에 웃거든요. 눈 마주치고. 근데 이게 설명이 사실 필요 없죠. 둘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서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아무 대사가 없이 담배를 피면서 웃는 그 장면이, 뒤에서 아마 얘기하시겠지만 그 맨 앞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번역하는 그 소설에서 대화가 별로 없이도 서로 이해받았다고 느끼는 어떤 그 순간, 그런 이제 그 순간에 대한 글이 나오는데, 되게 그런 순간이라고 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순간, 그리고 서로의 괴로움을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그 순간을 좀 상상했던 것 같아요. 일단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로 이어볼까 하는데, 실제 이 이주혜 작가가 번역을 했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비숍과 에이드리언 리치가 함께, 아마도 단 한 번인 것 같아요. 함께 차를 타고 갔던 그 기억에 대해서 맨 앞에 서두에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자주 나오는 얘기가 이해받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주혜 작가는 이 서두를 빌려서 이 책 전반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해받는다는 걸까? 이해받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해받는 기분, 어떨 때 이해받는다고 느끼세요? 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때. 네. 그냥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내가 구구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람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눈빛이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 대한 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글이. 근데 그거는 뭔가 어떤 눈빛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냥 그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얘기가 온전히 전달되었다라는 게. 그리고 이 사람 그냥 추측컨대 이 사람도 비슷한 경험을 했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좀 이해받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해한 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말이 없기 때문에 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산도님은?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뭔지 아시죠? 네. 알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나도 잘 모르겠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막 휘설휘설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할 때 뭔가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뭔가 핵심을 딱 알아듣고, 지금 그 얘기구나, 아니면 너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딱 할 때
이렇게. 그게 아마 이제 아까 키니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 이 상황이 뭔지를 알아? 이렇게 라는 거에서 딱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오는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거는 뭔가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마음이라든지 나의 치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그냥 뭔가 묵묵히 지지해준다거나 이럴 때 좀 내가 왜 그랬는지를 이 사람은 이해하고 있어,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죠? 상당히 동의하고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 두 분이랑 있을 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저도요. 갑자기? 긴장을 안 해요. 저는 긴장을 안 하게 되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떻게 보일지를 맞아. 크게 의식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실수도 하고 막 이런 말 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했어도 이 사람들이 나의 그 잠깐의 한마디와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나를 버리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면서, 아까 이제 그리고 산도님과 비슷한 거는 저는 조금 저의 마음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언어가 좀 부족해서 그 있잖아 막 대박 최고 짱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밖에 전 표현을 못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때 그냥 뭔가 이상했어. 그건 좀 말하기 뭐라는데 좀 그렇더라고 라고 했을 때 그걸 되게 정확한 표현으로 너는 이래서 이랬던 게 아닐까? 라고 할 때 되게 이해를 나를 하고 있구나 온전히 이런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렇다면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는데 정말 완전한 이해라는 100%의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타인이 나를, 내가 타인을? 100%의 이해? 절대 아닙니까? 네네네, 절대 아닙니다. 왜죠? 왜 절대까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도 나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제가 똑같이 썼어요. 진짜? 나도 나를 이해를 못하는데. 나도 나를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누군가가 다 이해할 수 있지? 왜냐면 인간이라는 게 비논리적이고 굉장히 불가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우리가 이해받는 순간들이 좋은 이유는, 귀중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치 있는 거죠. 제가 쓴 나왔어? 똑같아. 저도 거의 똑같은데 이해 받았어. 이럴 수가. 저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두 책을 읽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떤 결국 이해하지 못하는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언어로 어쨌든 이야기를 만들어서 표현하려는 게 문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정말 결국에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거기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게 어떤 대화나 혹은 문학의 형태나 아니면 영화의 형태나 드라마 형태로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자두라는 작품이 이만큼 올라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하려고 한 어떤 결과라면 좋은 작품인 거구나. 아니 근데 정말 소름 돋네요. 저 정말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일단 아까 말한 나도 나를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남들을 100% 이해하고 누가 나를 이해한다는 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어쨌든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 자체가 너무 훌륭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노력하려고 그 노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100% 이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름 돋고 역시 우리가 왜 이렇게 왜 모였는지 알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맨날 이런 거 맨날 완전한 이런 거 하면 맨날 나오는 건데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에 가장 유명한 대사가 그거예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완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대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노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사랑, 지지,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확히 표시는 안 했는데 비슷한 문장이 여기 있지 않았나요? 자두에? 그랬나요? 자두에?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문장이 있었던 그랬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기도 그래 하고. 생각났나?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책에서 비롯된 사적인 경험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영옥 씨와 은하는 그렇게 아버지의 간병을 같이 하고 특히 무엇보다 옥상에서 담배를 같이 피는 그때 굉장히 서로의 친밀, 아주 밀접하게 가깝게 붙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혹시 두 분도 그런 친밀한 경험, 기억에 남는 그런 기억이 있으실까요? 근데 저도 이 질문을 위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렇게 막 뭔가 남들이 들었을 때 이럴 만한 거는 사실 없어요. 없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냥 저는 뜨문뜨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흔한 순간들인 것 같아요. 뭐 가족들이랑 여행 가서 걷던 거, 그 뒷모습을 뭐 아빠, 엄마,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되게 충만하고 느꼈던 거.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산도님이랑 아주 추운 몇 년 전 겨울이 진짜 뭐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되게 추웠었는데 그때 산도님이랑 또 다른 친구랑 새벽까지 놀고 산도님이 차로 저를 태워줬는데 그 차에서 되게 도란도란 그러니까 바깥 공기가 어마어마하게 막 되게 추웠는데 추워 맞지 이러면서 차를 타고 그 따뜻한 차 안에서 셋이서 약간의 졸림과 이런 기운에서 막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 나눴던 그게 확 떠올랐고 키니님과는 뭐 청와대 뒤에 아주 청와대를 둘러싼 좋은 길이 있어요. 산책로가. 거기를 여름에 살짝 송글송글 땀이 맺히게 걸었던 기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친밀한 기억이라는 게 근데 앞서 말했듯 기억이 막 확 나진 않거든요. 그 순간은 되게 좋았지만 근데 그런 소소한 부분들이 친밀한 기억이고 그 기억이 내 안에 이렇게 남아있고 쌓여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친밀한 기억 나는 거 있으실까요? 저도 그 질문을 미리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제가 좀 요새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내가 되게 운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그런 순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순간에 대한 얘기라기보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얘기인 것 같은데 잘 맞는 제가 정말 곁에 두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 그런 순간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고 두 분이랑 있을 때도 그런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렇다고 느낄 때도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 연애에서 그렇게 느꼈던 순간들도 막 생각이 나고 그런 경험이 제 안에 많이 축적되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연애 얘기를 묻고 싶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질문 들었을 때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뭐 간단히 보면은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부산에 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올라올 때 항상 뭐 같이 다니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긴 하는데 어떤 순간이었냐면 그 기억이 나요. 차이었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 중이었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나가는 어떤 그 주차장에서 나가려는 어떤 상황인데 그때 이제 막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고 뭔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그때 문득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이렇게 제 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 저를 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리고 이제 손을 이렇게 겹쳐서 딱 이렇게 잡았던 그 순간이 굉장히 까먹고 있었는데 뭔가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딱 났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 셋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관계가 있는 사람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간의 어떤 순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완전히 뭔가 접점이 없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만나서 어떤 한순간의 마법처럼 유대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순간에 사랑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이제 덜 낯선 사람이 되는 거지. 네네. 확 그 감정적으로 가까워져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소중한 그런 기억들이 네, 맞아요. 있네요. 진짜 그런 게 마법 같은 순간이 있잖아요.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저는 그러면은
하나만 더 여쭙고 싶어요. 그 마지막에 북해도에 간 화자가 영옥 씨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긴 편지? 긴 편지 한 문장의 편지. 한 문장의 편지를 네. 보내잖아요. 네. 북해도에서 보낸 그 편지는 영옥 씨에게 도착을 했을까요? 만약에 받았다면 저는 약간 뭐야 이거. 저도 뭐야 이거. 진짜. 저희 너무 약간 현실적이다. 그러네요. 와 이게 무슨 말이야? 누군데? 막 이러면서. 그쵸. 하긴 이렇게 뭐랄까 구체적으로 그때 뭐 수액이 튀고 뭐 자두를 좋아했고 뭐 이런 게 쓰지 않는 이상. 근데 저는 도착을 하지 않아도 도착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쨌든 단 한 순간 친밀했던 경험이지만 그건 남아있을 거고 그리고 영옥 씨한테 해서 그 엽서가 저는 도착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보내는 게 은하한테 의미가 있지 받고 말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사실 제일 그 마지막에 그 문장이 끝내 해독하지 못한 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독자는 안단 말이에요. 그 영옥 씨의 옛날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지만 이 화자는 몰라요. 그냥 단순히 그 TV를 보다가 갑자기 쳐다봤는데 그 말에 펑펑 우는 영옥 씨를 본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써서 보낸다고? 엽서로? 뭔지도 모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이해하지 못한 거네요. 뭔지 모르면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화제에 대한 호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 너무 끝까지 너무 이제 자기 위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관계에서 너무 자기 위주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그때 가서 얘기할 걸 그때 가서 말을 했어야 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옥 씨에 대해서도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 내가 안 했는데 왜 내가 이해를 못 받았다고 계속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 좀 그랬어요. 갑자기 또 제가 흉을 보게 되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화자가 번역가인 이유가 그게 아닌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계속 내 세계 안에서 그 타인의 문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이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번역가인데 물론 이제 그 내 세계를 벗어나서 이제 번역 그 작가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정말 좋은 번역가지만 어쨌든 그 결국에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그 벽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 화자가. 저 지금 키니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이해받고 싶은 이유가 내가 끊임없이 해석해야 되는 사람이라서인가? 내가 번역가라서. 네, 그러니까 이 원문이 있고 나는 이거를 해석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걸 계속 이해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는 누가 이해해줘? 라는 마음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그 이주혜 작가에 대한 기사를 몇 개 찾아봤는데 그 번역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었거든요. 은하가 사람과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이었으면 했고 그래서 직업을 역자로 설정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외부로 확장되는 이야기를 쓰는 거 나라는 나무에서 출발해 숲 전체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쓰는 게 자기 소설의 궁극적인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번역가로 설정한 거에 대한 생각을 잘 들어봤고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두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책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끊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럴까요? 일단 자두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술과 바닐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